제15회 원광대학교 인문주간 폐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폐막식 사회를 맡은 융합교양대학의 김정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인문주간의 큰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프라인상에서 만나 뵙고 축제를 즐기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행사는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인문주간 행사를 마음껏 즐겁게 새롭게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폐막식인데요. 한중관계연구원의 HK 플러스 사업단장님의 폐막식 축하 말씀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현 원장님의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과 HK 동북아 다이멘션 연구단을 맡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10월 26일 시작한 제15회 인문주간 행사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이 인문주간 행사는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길 함께 새롭게 깊게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의 지역인문학센터와 HK 플러스 동북아 다이멘션 연구단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의 내용은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 내 삶에 들어온 인문학 명구, 백제문화, 영상으로 만나는 동북아 문화역사기행, 디아스포라, 이주문학, 전라북도의 유무형 자산 이야기 등입니다. 이번 행사는 강연, 전시, 북콘서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고 또 원광대 HK 플러스 함성인문학 TV라고 하는 이 유튜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강좌를 송출하게 되었고요. 또 전주 MBC 여성시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적 차원의 재앙인 팬데믹이 경제, 사회활동, 강연, 여행, 이동 이 모든 사회적 활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풍부한 결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디지털 인간 포노사피엔스로 진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SNS나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며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사이버 세계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구분하듯 현재 우리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다리를 건너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삶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 업로드된 지식과 문제의식을 다시 우리의 삶의 공간에 가져오는 역전을 전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현실과 가상,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 세계 이 두 세계가 더욱 빠른 속도로 중첩되고 또 집중화되는 혁명의 도성에 놓일 듯합니다.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코로나19 사태의 문명사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도 다양하고 풍부한 이런 주제를 다뤘고 또 우리가 문명의 새로운 다리를 건너는 체험을 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이 된 듯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가상세계에서 또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현 원장님의 폐회사를 잘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북콘서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독특하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원광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오랫동안 이야기 마실이라는 시리즈별로 이렇게 책을 편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집필진 중에 총 6분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는 총 14개 시군에 많은 다양한 유무형 자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작가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발품도 팔아보고 그리고 자료도 찾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의 이야기를 집필해 놓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북 콘서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마실 북 콘서트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5회 원광대학교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현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폐막식과 함께 그 전에 작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할 프로그램은 함께 듣는 이야기 마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교 HT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이야기 마실이라는 책에 직접 참여하신 작가 6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진행을 맡은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의 김정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6분의 작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이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로컬 스토리텔러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워낙 잘하고 계셔서 오늘 이야기들이 조금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우리 박성호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신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의 유무형 인문자산을 만나다 장수 지역을 집필한 박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면 되나요? 예, 소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의 연구교수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북의 유형, 무형 인문자산을 만나다 이야기 마실 프로그램에서 저는 군산편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 서동민입니다. 네, 저는 그 익산 지역의 그 쌍능하고 지게 먹발 노래라는 유무형의 자산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정도입니다. 저는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저는 이번에 순창 지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금과 들소리하고 강천사의 5층 서탑에 대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저도 시를 쓰고요. 전북의 유무형 인문자산을 만나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고창편을 맡았는데요. 그 고창 고인도라고 모양성의 답성놀이 부분을 집필했습니다. 예, 백이선 선생님도 네. 말씀해 주시죠. 백이선입니다. 저는 그 원광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부안의 그 내소사, 그다음에 리더 피드밴 노래에 대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예, 6분의 작가분들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6분 외에도 더 많은 작가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상에서 만나 뵙고 또 질의응답도 해가면서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됐을 텐데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함성인문학TV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되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점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한 것들은 제가 질문도 하고 또 함께 참여하신 작가분들께서 서로 이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우리 박성호 교수님께서 이제 장수 지역을 이렇게 집필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집필하신 이유가 제가 보니까 고향이 장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장수입니다. 그래서 장수를 집필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장수, 아까 유무형 자산, 전라북도의 14개 지역의 유무형 자산인데 지금 향교하고 또 하나는 농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두 테마를 잡으신 이유가? 농계 같은 경우에는 장수보다는 우선 진주에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깝게 여겨져서 많은 네.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농계를 선택했고요. 그 장수향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장수향교가 있는 지역 그쪽에 교육청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제 모여 있는데 이쪽에 교육의 기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장수향교가
가장 오래된 항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얽힌 것들을 조금 지역민에게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박성호 선생님과 저는 가끔, 저는 진안 출신이고 장수 출신이거든요. 가끔 사석에서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가 물의 고장이냐 이렇게 해서 많이 다툽니다. 아마 박성호 선생님께서 지금 물의 고장에서 피어난 농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금강과 섬진강을 염두하시고 이렇게 테마로 잡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뜬봉샘이죠? 네, 맞습니다. 예, 뜬봉샘 자랑 조금 해주시죠. 뜬봉샘하고 데미샘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투기도 하긴 했는데요. 뜬봉샘은 이제 이성계가 이렇게 봉황이 떠올랐다는 자료에서 이게 뜬봉샘인데 이게 이쪽에 수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한쪽으로 흐르면 금강,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흐르면 섬진강이 된다고 해서 수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다투긴 했지만, 네, 이 장수군에는 5곳의 지명에 총 7개의 읍면 중에서 5곳에 수, 개, 천이 들어가는 기 때문에 진안보다는 그래도 장수가 물의 고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막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숫자도 들어갔네. 예, 안성덕 작가님께서도 이 장수편을 들어주시는데 진안편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수분리가 금강의 뿌리라고 해서 이 금강 줄기까지 여러분들이 원광대학교 이제 근방에 금강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이제 우선 박성호 교수님께서 지금 농계에 관련한 집필을 조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농계에 대한 집필을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아마 못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대목을 조금 읽어주시면, 의미 있는 대목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농계부터 조금 읽어드릴까요? 네, 농계에 대해서 제가 부분 좀 읽어드릴 텐데요. 이 농계에 대한 기본적인 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계의 아버지는 주달문이라고 하는데요. 주달문은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 사갑술의 사주를 가진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계를. 그래서 사갑술의 뜻을 새겨 개를 나눈다는 의미를 가진 농계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농계가 이렇게 사갑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물로 농계를 기억하는 곳 농계사당이라고 제가 부제를 정해놨는데, 장수에는 이제 농계사당이 있어서 우리가 농계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농계사당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계의 충절을 칭송한 매천 황현성생의 글에도 어김없이 좀 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내 나루에 물까지도 향기롭구나. 내 얼굴을 깨끗이 씻고 을왕에게 절하노라. 가냘픈 체질로서 어찌 촉을 죽였느뇨. 남편도 벌써 군대의 행렬에 서 있었네. 장계 늙은이들 우리 고장에서 태어났다 자랑하고, 촉성루 화려한 단청은 순국에 재올린다. 돌이켜 생각하니 선조 시절 인물도 많았지만 천만년 기적에 제일 빛이 남겨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농계의 충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계는 물의 고장에 태어나서 물에서 몸을 던져 물이 된, 네, 제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호 교수님께서 이제 전북의 무형 자산 그 중에서도 이제 장수 지역에 농계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계가 이제 7월 7일 날 이렇게 순절을 했죠. 네, 그러면 장수에서도 그날을 기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장수에서는 따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물에 지는 순간은 이제 진주였기 때문에 진주 쪽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장수에서는 조금 그게 농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묻혀 있지만, 이제 농계 생각 쪽에 가면 다양한 민속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귀 밝거나 눈 밝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장수 부민의 날이 7월 7일인데 그 농계 순절의 날을 기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장수 특집인가요? 예, 장수 특집입니다. 너무 예. 장수 얘기만 길게 하시죠. 예, 아니 일단 무용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박성호 교수님께서 여기 지금 작가분들이 좀 포함해서 6분이 와 계신데, 네. 어떤 작가분이 집필한 부분이 좀 궁금한지 이렇게 좀 지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혜경 교수님 좀 힘드시니까. 네, 이혜경 씨께서 예, 한번 지목을 해서 좀 자유롭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러면 뛰어넘어서 서동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예, 우리 서동민 교수님께서는 익산 지역이셨죠? 예, 예, 익산의 지역에 쌍능하고요. 예, 예. 우리 저희 익산의 삼기농요, 지게 목발로래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출생은 익산이 아니지만 이렇게 익산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쫓아다니면서 글로 이야기로 바꿔서 보여주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애향심도 생기고 또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작업들이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소회이고요. 예, 서동유로부터 출발하는 쌍능의 이야기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구체 향가로 알려진 우리 고대 문학의 시발점이 되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초가 되는 예. 서동유가 없으면 우리 고대 문학의 50%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문학사에서 기념할 만한 것이 바로 서동유라는 작품일 텐데, 서동유 보면 백제의 어느 산골에 그 무일푼의 소년이 자수성가해서 왕이 된다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쌍능이라는 그 유형 문화재로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뭐랄까요, 익산 사람들도 좀 실망하는 대목이 있죠. 지난 2009년에 그 미륵사 그 석탑 복원 과정에서 심주석에서 발굴된 금판에 그 미륵사를 창건한 사람이 선화공주가 아니다. 무왕의 아내는 사택시의 딸이다. 이러한 그 문헌 자료가, 문헌 정보까지 이렇게 나옴으로써 선화공주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냐,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좀 많이 세간에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집필하면서 그 선화공주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라도 우리 가슴 속에는 또 우리 문학사 속에서 몇몇이 우리 문화권 속에서 믿어왔고 또 이야기될 만한 소재이고 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또 그 실제적인 그 유물과 관계없이 우리가 기념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 또 익산 사람으로서는 또 꾸준히 또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네요. 여하튼 뭐 그러한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사택시의 딸이 그 한쪽 탑의 창궐에 기여했으면 또 선화공주도 또 다른 쪽 탑에 기여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도 있어서 선화공주의 실체를 아직도 이야기하는 대목들도 있고요. 또 근데 역사적 사실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선화공주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를 이야기로 바라보는지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지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우리 선흥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실제 익산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에는 이제 탑이 목탑까지 합해서 동탑, 서탑, 중앙탑까지 해서 3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아마 서동에 왕후가 3명이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신빙성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의 자산에서는 익산에 이제 목발로래를 이렇게 집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연찮게 이렇게 목발로래 논문 심사를 이렇게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몰랐어요. 저도 익산에 있어서 몰랐는데 이게 대단한 이 공연 콘텐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마실의 신전에 있는 서동민 교수님께서 집필을 해놓으셨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조금 저희가 배포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지역에 이런 무형의 자산들, 그리고 쌍능과 같은 또 유형의 자산들 이렇게 익산 지역에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동민 교수님 또 궁금하신 작가님 한번 지목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벌써 끝났나요? 아닙니다. 또 질문할 거예요. 네, 또 질문할 거예요.
목발 노래 얘기를 제가 좀 안 했는데. 예, 조금 더 해주시죠.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무형의 자산을 발굴하는 거. 그러니까 1972년에 그 익산 출생, 1920년대 출생이시죠. 박갑근홍이라고 박갑근 선생님이 그 익산의 농요를 그 취합을 해서 지게 목발 노래로 재탄생을 시켰는데요. 예, 이 콘텐츠, 이 내용의 수준이나 내용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은 제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어서, 예, 뭐 이제 이거는 우리 민속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사회진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선구자이시죠. 1972년에 이 지역의 그 음악을 모아서 한 꾸러미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또 보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저런 관광 자산이 굉장히 적다라는 식으로 또 한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러한 그 1970년대에 그 한 분의 노력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예, 이러한 문화가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또 우리의 문화적 수준이 고양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좀 본받고 또 기념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예, 이렇게, 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 옆에 계신 안상덕 선생님께서, 예, 집필하신대요. 예, 궁금하네요. 예, 우리 안성덕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순창 지역이었죠. 예, 순창 지역을 이렇게 집필을 해주셨는데요. 뭐 선생님 순창하고 조금 연이 있으신가요? 순창하고는 전혀 뭐 연이 없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순창은 뭐 장류의 고장이다, 주창 된장이 맛있다, 뭐 사람들이 수명이 오래 장수를 한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책자를 보니까, 오늘 책자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정읍 무성서원도 있던데, 그런 과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예. 고향이 또 전북이시죠? 무성서원 있는 친구가 제 책자이기도 하고요. 그러시구나. 요즘에 또 무성서원에 관계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였다면 더 좀 잘 쓰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순창에 관해서 금과 들소리하고 강천사 5층 석탑에 대해서 했습니다. 순창은 맑을 순자 창성할 창자라고 합니다. 한자로 해서 맑고 창성한 곳이다. 그래서 뭐 장류도 이렇게 유명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전라북도 지리적으로는 전라북도 남서부 쪽에 위치해서 산간지대죠. 그래서 그 산간지대 특징적인 뭐 이런 것들이 다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을 또 생거 순창, 사거 임실이라는 말도 있고요. 생거 장성, 사거 순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거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부딪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생거 순창, 뭐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사거 순창, 죽어서도 갈 만한 곳이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살아 살기에 좋고 죽어 살기에도 좋은 곳이 아닌가. 그리고 지리적 특성으로 산간지대인데, 아마 노령산맥 뭐 줄기 쪽에 있는 그런 산악지대로 알고 있는데, 산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들이 좀 금과면 쪽에는 들이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과 들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과 들소리를 제가 쓴 글 약간 읽고 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과 들소리는 명실상부하게 순창 농요를 대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과면 매우리 일대에서 논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민요로, 본격적인 논농사를 시작할 때 논에 물을 품으면서 부르는 물푸기 소리, 모판에서 모를 쪄 논으로 옮길 때 부르는 못지는 소리가 있다. 또 모심기 소리는 논에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첫 번째 논을 매면서 부르는 문열가, 두 번째 연곡타령, 세 번째는 방아타령, 마지막 논을 맬 때 부르는 사호 소리가 있다. 장원질 소리는 김매기가 다 끝난 후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일꾼을 선발하여 장원으로 삼고, 주인이 술과 고기를 낼 때 흥겹게 부르는 노래이다.
가창 방식은 선우창과 교환창 그리고 재창 등을 고르게 섞어 부른다. 전라북도 서부 평야 지역의 농요는 산업화와 함께 일찍이 사라졌거나 불안정하게 전승되고 있다. 또 동부 산간 지역의 농요는 단순 소박하여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 많다. 이에 반해서 순창 지역에서 불리는 농요는 전승 상태가 양호하며 곡조의 분화와 함께 음악적 내용이나 가창 방식 등도 다양한 층위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동서편제가 겹치는 순창의 금과 들소리는 서편제 판소리의 우조와 동편제 판소리의 우조와 서편제 판소리의 계면조가 고르게 섞여 있다. 순창 금과 들소리의 특징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들소리에 판소리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창은 지리적으로 보면 섬진강 인근에 발달한 고을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 하면 동편제, 서편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동편제는 섬진강 동쪽, 이를테면 운봉, 인월, 순창 이런 지역이어서 특징적으로는 우조이면서 남성적이고 오랑한 이런 어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동편제를 잘 표현한 동편제에 맞는 판소리는 아마 적벽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서쪽에 보성, 광주, 나주 등 이런 발달한 소리를 서편제라고 하는데요. 서편제는 여성적이고 섬세한 노래가 주를 이루지요. 그래서 그 서편제에 맞는 노래는 아마 심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창 금과 들소리는 말씀드린 대로 판소리 요소가 담고 있다고 했는데 동편제와 서편제를 고루 아우르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소리의 어떤 그런 특징,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곡조가 다 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별을 재배하는 어떤 그런 순서를 보면 처음에 모판을 내고 논에 물을 뿜고 그다음에 논에 모를 내고 모가 좀 어느 정도 커가면 김을 메고 추수를 하고 이런 순서도 갈 텐데 그런 김매기 순서의 농요도 벌써 첫 번째 김매기, 두 번째 김매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까지 분화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들소리에 관한 특징적인 것은 여러 정도로 하고요. 금과 들소리 보존관이 지금도 매우리에가 이렇게 지어져서 잘 보존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과제는 이제 농촌이 쇠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 순창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4차 산업사회가 도래가 되고 또 그런 것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농촌이 쇠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할 텐데 그런 시대에도 이런 들소리가 과연 보존이 될까? 또 지금 농촌 들소리를 향유하고 예전에 접해봤던 분들이 아마 노령층일 텐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보존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었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들소리 예. 우리 안성덕 선생님께서 집필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섭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만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금과 순창에서 전해놓은 금과면의 들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거기 전수관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매년 6월 두 번째 일요일에 현장에서 금과 들소리 재현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생략이 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나서 한번 실제 현장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순창 지역이 되게 산악 지역인데 이 들소리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덕 선생님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안성덕 선생님 혹시 궁금한 지역 이제 안 하신 작가분들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끝에 앉은 백이성 교수. 예. 백이성 교수님은 고향이 부안이시죠? 예. 그러면 전국 부안 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부안 어디 무형과 무형 어디 하셨습니까? 그 매소사하고 예. 이도 띠벤놀이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부안도 이제 지리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네. 좀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도와 관련된 무형 자산일 텐데 한번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선생님. 그 이도도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내소사를 좀 그러셔도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부안이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티벳누리 이도나 내소사뿐만이 아니고 자연 풍광이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죠. 오염 시초의 고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러한 이미지들이 새만금 사업에 비해서 조금은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티벳누리하고 내소사뿐만이 아니고 채석강이나 적벽강, 또 솔섬, 염전, 해수욕장, 직소폭포, 그다음에 마실길, 생태공원 등등이 굉장히 전국에서 인지도도 있고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소사 하면 전나무길이 굉장히 전국에서 알려져 있죠. 한 600여 미터 동안 걸어가는 길이.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좀 덜 알려져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단청이 이제 무단청으로 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바래져 가지고 무단청처럼 보이죠. 그래서 뒷면 같은 데 보면은 단청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보면은 약 한 250년 전쯤에 이 단청을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소사 하면 무엇보다도 꽃살문이 활용 정점이죠. 팔짝으로 되어 있는 꽃살문이. 그래서 뭐 여기서 말씀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안에서 10대 유명 관광지 포토존을 지정해서 디카시 전국 공모 행사도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꽃살문을 가장 많이 내소사에서 찍어서 응모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역시 단청이 되어 있지 않고 풍화된 채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산사를 가보면 여기 제목도 소생을 꿈꾸는 산문애들 다 했는데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대웅전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꼭 보면은. 그래서 내소사 역시도 일주문을 거치고 사천왕문을 거쳐서 동래를 거쳐서 본당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는 거기 이렇게 내소사를 들어가면은 왼쪽 편에 이 비가 하나가 서 있어요. 그게 이제 해안선사라고 해서 그분이 호남 선불교의 중심에 있던 인물인데요. 생전의 장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음을 실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따님이 현재 일지 스님이라고 해갖고 내소사 있고 지장암에서 지금도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기로 하고요. 예, 엄청 자세하게. 이제 이도 티벳누리 할까요? 예, 이도 티벳누리도 전국 행사에서 대통령상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도 티벳누리는 원래는 원당제라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부터 알려졌죠. 그리고 이제 1985년도에 이도 티벳누리라는 이름으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이 이도는 전에는 칠산 앞바다라고 해서
그 칠매, 그 칠매를 근거로 해서 칠산 앞바다라고 했는데 그 수역이 영광, 부안, 고창 이 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도가 원래는 영광에 편제돼 있다가 그 고창에 편제돼 있다가 부안으로도 이렇게 편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도가 이제 그 고슴도 지자를 써서 도움지지 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이도 띠벳누리가 원래는 원당제였는데 그 어부의 안녕도 기원하면서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그 원당제였는데 그것이 마지막 행사 단계에서 발원을 담아서 그 지프로 만든 배를 이렇게 바다에 띄어보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띄어서 우리가 원당제보다는 띠벳놀이라고 더 알려져 있죠. 관련해서 또 질문 한 말씀드리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일영 교수님께서도 또 워낙 그 부안 토박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부안의 10대 포토존 실제로 운영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원광대학교 이제 인문학 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네. 진행을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내소사 정말 꽃살문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네. 되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작가님들이 물론 고향하고 이 집필 장소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 못해요. 근데 사실 김영미 시인님도 부안이 고향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소사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또 네. 직접 사셨고 네. 조금 얘기하시고 집필하신 곳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창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백기 선생님한테 밀리셨어요. 네, 거기에 대한 소회도 밝히시면서 네. 고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소사 얘기도 조금 해주시죠. 내소사에서 좀 특징적인 게 저는 한 2가지 정도 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예. 첫 번째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전각이라고 하죠. 예. 전각이 하나 있는데 일종을 해서 쭉 들어가면 그 염주나무가 하나 있어요. 예. 꽤 기억이 유명한 나는데. 염주나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측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거기를 이제 거처를 삼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밖에서 보면 1층으로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2층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달팽이 모양 계단을 빼고 달팽이 형식으로 2층까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어서 그게 이제 문화재로 현재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소사 동종 얘긴데요. 고려 시대 동종입니다. 근데 이 동종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분실을 했어요. 아주 꽤 오랫동안 분실을 했는데 어느 땐가 누군가 그 연필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인데 이 손글씨로 쓴 이제 그 글씨를 잘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거의 그런 필체로 해서 이 동종을 돌려보내요. 편지를 써서.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본인이 이거를 훔쳐갔대요. 훔쳐갔는데 거의 15년 가까이 갖고 있었어요, 이걸. 근데 갖고 있는 내내 밤마다 귓속에서 동종 울리는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두 눈도 팽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못 가지고 있겠다 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서 이렇게 모셔지게 됐어요, 다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땅속에서 다시 발굴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전자 쪽이 이제 좀 많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 우리 이제 김영민 씨님께서는 사실 이제 거기 오래 계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내소사를 기억하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도 불국사 못지않게 그랭이 공법이 되게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우리 박성훈 교수님 또 아내분이 내소사 해설사십니다. 네. 세 분이 모였으면 재미있는 특집이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김영민 씨님은 이제 고창 쪽을 집필을 하셨는데 뭐 네. 부안이 또 고향이시긴 하시지만 고창에 어디하고 어디였죠? 고인돌, 고창, 예, 고인돌하고, 고인돌하고 예. 그다음에 모양성의 답성놀이. 고창 읍성이라고 말하는 네. 예, 한번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고창이 저도 그러니까 부안을 맡았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창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고창은 아까 그 안성덕 선생님께서 예. 그 순창 얘기하면서 그 사후에 붙이면 좋을 곳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지명에 창자가 들어간 곳이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다고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쌓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거의 평지 쪽을 많이 두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순창이 상가는 상간인데 분명히 평지가 또 그쪽에도 발달해 있고 그래서 평지가 굉장히 이렇게 드넓게 발달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도시가 많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고인돌에는 옛날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고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철기 시대에 끝났죠. 고인돌 그 무덤 만들어지는 게. 근데 이제 이 고인돌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토탈 3만여 기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63%가 지금 현재 이 선사마을이라고 꾸며져 있는 이 고인돌 그 마을에 고창에 있는 거죠. 63%가. 더더군다나 그 고인돌 그 고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남방식, 북방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다리의 형식이나 위에 평평한 거 뭐 이런 차이라고 합니다. 남방식하고 북방식. 근데 고창 지역에 있는 고인돌은 남방식과 북방식이 다 혼합되어 있어요. 가지고 혼합되어 있고 크기도 그냥 주먹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뭐 무게가 300톤에 이르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이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세계 유네스코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근데 고창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를 그 걷는 길 코스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이제 1코스에 들어가는 게 이 고인돌길인데 가보면 그 대략 그 고인돌이 1680여 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존하는 그나마 이제 고인돌 같이 생긴 애들은 명찰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바코드. 우리가 책 보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도 바코드를 다 달아놔서 이 바코드가 있는 거 이제 다 고인돌로 하는데 근데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곳에 있는 거는 뭐 그냥 눈에 띄는 건 무조건 다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 일반 사유지로 있는 땅에서도 뭐 이렇게 돌들이 그 속에서 나와요. 땅들이 이렇게 파헤쳐지면. 근데 그런 거 자체도 고인돌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네. 고인돌이라는 말은 원래 그러니까 그 순우리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양에서도 고인돌이라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받침에 괜돌, 그러니까 돌을 괴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고인돌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읍성 이야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거기 이제 유형자산으로 집필을 하셨죠. 네네, 유형자산입니다. 저는 이 고창 우리나라의 전라도에만 해도 뭐 나간 읍성도 있고 순창에 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고창 모양성, 즉 고창 모양성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성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형태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독특한 이유가 이 성에는 다른 성들한테 없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입구에 들어가면 단월 형식으로 만든 그 성의 구조부터 해서 그래서 성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반달 형식, 옹기 모양 뭐 이런 모양들이 보여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가까이서 봐도 그렇고 멀리서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리고 담도 그 성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
담도 굉장히 낮게 만들어놔서 여자의 가슴을 넘지 않는 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담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성은, 죄송합니다. 닭성놀이 하기 전에 이제 성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성의 특이한 점은 또 뭐냐면 다른 성들은 보통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고 해요. 북저 남고. 근데 이 성은 유일하게 남쪽이 높고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거든요. 근데 이유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네요, 여기가. 근데 이유는 북쪽 방향에 임금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양 땅에 있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고 뭐 절을 하거나 어떤 인사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특이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 고창 지역이 원래 이 성이 있는 곳이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산성과 읍성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산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이고, 읍성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뭐 유사시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유형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산성과 읍성의 역할을 두 가지 다 합니다, 이 성이. 그래서 이 성을 이제 여기에 이제 닭성놀이가 이제 민속 놀이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을 머리 위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성을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성을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 예, 이게 닭성놀이 내용인데요.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가 아니라 세 바퀴 돌아야 무병장수하고 또 극락왕생도 바랄 수가 있고, 뭐 이게 이제 닭성놀이인데, 원래는 그 영광이나 고창 뭐 여러 군데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놀이가 행해졌다고는 하는데, 현재는 고창 지역에 있는 닭성놀이 하나만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이 닭성놀이가 고창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이곳이 이제 산성과 읍성을 같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도, 특히 여기 전라북도 지역을 뺏어갈 게 많으니까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주민들이 나가서 전부 다 이제 뭐 알아서 막 노역도 하고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아낙네들이, 이제 남자분들은 나가서 뭐 활을 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은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고유의 특성처럼 흥을 좀 유발을 시킨 거예요. 놀이 문화로. 그래서 돌을 날라서 이 돌로 성의 성벽도 좀 이게 방비도 하고, 그리고 겨울철이면 흙이 이제 물러요, 여기가 잘. 그래서 흙이 물르면 땅도 다지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걸 노동보다는 놀이 개념으로 머리에 이고 여인들이 이렇게 성을 올랐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오른 게 아니고 세 번에 이어서 올라가면서 돌들을 계속 쌓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 닭성놀이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예. 김효민 씨님께서 취재한 이제 고창은 우리가 농산물도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상 또 광주 이 남도 쪽하고도 가까워서 되게 문화가 복합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또 판소리 문화도 네.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유형과 무형의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이제 고인돌과 읍성에 대한 취재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인문학센터에서 한상인문학 TV를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이 책을 원하시면 저희가 조금 배부도 해드릴 테니까 어떠한 이야기들은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더 남아 계신데요. 이제 군산 쪽이죠? 예, 네, 교수님? 제가 군산을 맡았습니다. 예. 우선 무형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전북의 안진굿, 군산의 안진굿에 대해서 이제 집필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굿이라고 하면은 무당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체로 뭐 작두를 탄다든지 굉장히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이제 어떤 무가에 맞춰서 이렇게 몸짓을 하고 소리를 내고 이런 의식을 얘기하는데
앉은 곳은 조금 다릅니다. 독경자가 앉은 자세로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독경을 하면서 진행하는 이제 무속 의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앉은 곳과 그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 곳의 차이를 기준으로 좀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앉은 곳은 독경자가 의관을 따로 뭐 갖춰 입지는 않고 몸짓이나 뭐 고갯짓 같은 것도 따로 없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정숙하게 이제 축원을 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선굿은 무당이 주로 뭐 선자세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신명을 돋구고 또 신을 받아서 공수를 주고받고 하는 의식이죠. 독경자를 앉은 곳에서는 무당이라고 부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흔히 무당이라고 하면은 성굿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앉은 곳 하는 독경자가 대체적으로 이제 법사님 정도로 불리는데, 뭐 종교적인 직능이나 수행 방법은 무당과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장비 쪽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북이나 꽹과리 정도는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속에서 북은 신을 부르는 소리고 꽹과리는 잡귀를 쫓아내는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북과 꽹과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단촐한 장비를 가지고 이제 무속 행위를 하고, 또 바치는 재물이 앉은 곳에서는 적다고 해요. 그 의식의 차이에서 재물이 적고 그리고 가무가 거의 없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을 이제 차이점으로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선굿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이제 굿을 하잖아요. 뭐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든지 누군가가 비명 행사했다든지 이런 문제 상황. 그래서 신령을 위해서 선굿에서는 굉장히 풍성한 굿상을 차리고 또 신령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달래고 뭐 때로는 협박도 하고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모시는 신들도 보통 앉은 곳에서는 옥황상제, 뭐 칠원성군, 신령 등등이 좀 사이즈가 큰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성굿에서 이야기하는 악귀를 쫓는다라고 하는 그 악귀들의 사이즈보다 성굿에서 모시는 그런 귀신들을 앉은 곳에서는 잡귀로 취급을 합니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굿은 뭐 북아시아 샤머니즘 계열에서 파생이 되어 나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속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열이라면은, 앉은 곳 같은 경우에는 도교나 불교 속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좀 점잖고 이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어떤 굿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집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앉은 곳을 실제로 관람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 앉은 곳의 대가인 최갑선 법사에 대해서 조금 집필을 해놨습니다. 최갑선 법사가 이제 1952년생이신데 군산시 옥구읍에서 태어나가지고 7살 때부터 신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굿을 뭐 스스로 어떤 안위의 굿을 계속하면서 이제 30년 넘게 지금까지 독경 공부에만 매달려 왔다고 하는데, 그 최갑선 법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책자도 보았고, 그리고 최갑선 법사가 이제 올리는 그 축원문을 보면서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그 독경이 그렇게 잘 해독이 되지는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산자 간의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사를 하고 만나고 헤어짐이 중요하듯이 죽은 자 간에도 그렇게 만났을 때와 그리고 잘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그 과정이, 이별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고, 산자와 혼이 만나고 이별하는 의식의 과정에서 이제 제가 집필할 때 애틋함이 느껴진다라고 적어놓기도 했는데, 법사가 독경하는 동안에 주변에 이제 산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귀신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리고 하늘 품고 뭐 이제 소외된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내는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자들이 살고 있는 이 짧은 일생이 참 무상하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고 오는 시간이었고, 또 집필하면서 다시금 그때를 좀 상기를 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마음가짐에 좀 다른 변화를 좀 갖게 된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해국무슨 유형자산은 이제 그 근대 역사 문화지구 쪽 네. 집필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근대 역사 문화지구라는 곳이 생겼다라는 것을,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집필을 맡으면서 부끄럽지만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근대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좀 재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울 때 근대라고 하면 이제 개화기 1894년부터 이제 1910년 정도의 이 시즌을 근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대라는 기준 자체도 시간이 흐를수록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를 이제 근대로 기준해서 역사문화지구가 문산에 생겼고요. 그 어떤 단일한 건물이 아니라 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을 다 근대 역사 문화지구로 이제 상정을 해서 근대 역사 박물관, 그러니까 옛 문산 세관으로부터 해서 근대 문화 거리, 그리고 진포 해양 테마공원까지 이제 두루두루 아주 넓은 곳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우리 8월의 크리스마스 배경지라고 하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초원사진관이 있었던 그 거리, 그리고 이 군산 세관이 있었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은 역사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안에서 이제 층별로 110년 정도의 역사,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의 그 역사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고, 네, 제가 그 집필했던 부분에서 조금 일부분을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분산하면 짬뽕이죠. 짬뽕.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제 6분이 집필하신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작가분이 총 14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정상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멀리 계셔가지고 여기 참여하시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또 우리 지역에서도 빼놓아서는 안 될 지역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계신 작가분들께 다 요청드릴 수는 없고, 이 옆에 계신 박성훈 교수님이 사실 그쪽 전공자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사전에 그런 말씀을 안 나눴지만 김제 지역을 조금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K 플러스에서 그쪽 방면으로 또 연구를 하고 계시고, 벽골제나 또 금산사 쪽도 이렇게 아마 연구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뭐 처음 이렇게 장수만 이야기하셨지만 네. 김제 쪽도 조금 전문가시니까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제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제에 살고 있어서 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제에서는 좀 유명한 것들은 이제 뭐 벽골제가 가장 유명하고요. 벽골제는 이제 전국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그 저수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이제 벽골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 벽골제를 제방을 하면서 신발에 묻은 흙을 털은 게 산이 됐다고 할 정도니까 그게 신털미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제에서 가장 유명한 건 벽골제와 함께 아리랑, 그래서 아리랑 문학관, 아리랑 문학마을도 있어서 함께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금산사 정도가 이제 김제에서 유명한데요. 네, 김제에 대한 부분을 네, 여기에 보면 좀 보고 한번 같이. 예. 시간이 괜찮아요. 네. 시간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아니, 내가 구도로만 이제 어느 쪽 가면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설명을 보면서 갑자기 부탁 받으시니까. 네, 아마 제가 이제 당황스럽게 네. 하긴 했는데, 왜 김제를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김제가 농업도 발달돼 있고 또 네. 백제 시대부터 되게 유효한 유산들이 많거든요. 유명 유산들이 많은데 남원도 있고 사실 정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작가가 참여를 안 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이렇게 곁들이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였고요. 찾는 동안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작가로 참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남원 지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남원농악 하면 류명철 선생님이 지금 현존해 계시고, 되게 제가 그 공연도 감명 깊게 봤는데, 그 남원농악이 가지는 방향성 이런 것들도 그 이야기만 실 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는 그 만복사진은 워낙 설화로도 유명해서, 김시슬의 설화로도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석상이죠. 괴기하게 만든 그 석상들이 어떻게 도로가에 그렇게 와 있지?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마실 이제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 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아마 찾으신 것 같아요. 내용은 이제 제가 집필한 부분이 아니라서 좀 이제 하나를 읽어드리면 벽골제가 좀 이제 김제선 저는 지금 벽골제에서 김제집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벽골제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대규모의 노동력과 토목기술이 집약된 한반도 최초의 수도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가보시면 엄청나게 넓은 이렇게 부지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얽힌 쌍용 설화를 좀 여러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이라고 있는데요. 청룡과 백룡인데 이 둘이 저수지에 살았었는데 백룡은 착하고 청룡은 심술궂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왕자가 나중에 이제 긴 사연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넘어가면 단양왕자가 몸을 바쳐서 청룡이 반성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이 벽골제가 좀 안정을 취해서 지금 이 농경 문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야기 마실 원의 신화, 설화, 민담 부분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같이 보시면 우리가 전북의 유무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약속된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집필 과정에서 있었던 소회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다른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은 조금 궁금했다 하시면 질문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박성호 교수님부터 하셨으니까 우리 백이상 교수님부터 혹시 소회나 혹은 궁금한 점이나 후일담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회보다도요. 소회도 소회지만 이도에 대해서 한마디 더. 예, 하셔도 돼요. 이도가 지금 풍광이 그렇게 좋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풍력 발전소를 쏘죠. 그래서 그 진동 때문에 고기들이 제대로 섬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만금 역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아픈 이미지는 차치하고 이도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해 쪽에 3대 파시가 있었어요. 연평도 하고 혹산도 하고 이도였어요. 그러니까 3일 어업을 하면 조기를 3일 잡으면 평생을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파시가 이루어졌던 곳이죠. 심지어는 강아지도 지전을 물고 다닐 정도로 훌성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돈이 흐르게 되면 따라붙는 게 유곽이죠. 여관, 여인수. 그런데 그런 골목들이 지금도 그렇게 황량하게 있어요. 그거를 부안군에서는 아마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70년대에 파시를 이루어할 때 그런 유곽들, 골목들이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놓는 것은 어떤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해서 개발을 할 요량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도 그 길을 한번 오시면 꼭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소위할 거는 없고요. 저는 이제 부안에서 쭉 나고 자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문헌보다도 그냥 다 들은 얘기고 제가 노상 거기 손님 의제에서 오면 모시고 갔던 질릴 정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위보다는 좀 자랑스럽기도 하죠. 이러한 문화재가 또 이러한 이도가 부안에 속해서 있다는 것.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자연이 자꾸 훼손되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마음이
소유라면 소유라고 가름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그 환경 문제가 되게 대두되잖아요. 이 코로나도 사실은 환경 문제의 한 축이어서 저희가 그런 지점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민 작가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고창을 이번에 갈 때, 저는 고창 지역에 가게 되면 항상 이제 같이 동행하는 해설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그 해설사분이 근데 또 이 고창 모양성에 원래 학교가 있었대요. 여학교가. 네, 학교가 이 모양성 안에. 근데 이 학교를 1985년도에 옮겨놓은 거예요. 네, 고창 여중고. 네, 그래서 지금도 그 학생들, 여학생들이 와서 그 답성놀이 할 때 한복을 입고 와서 여학생들이 보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85년도에 학교 다닐 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85년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한 느낌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고창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별 매력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저는 고향이 부안이다 보니까 우리 부안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고창하고 부안하고 경쟁하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시일이 갈수록 고창 쪽에 참 매력 있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발굴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추진해가고 있고 아주 이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그게 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나 혹은 그 지역 자체를 발전시키고 자긍심을 또 고취시켜주는 요소인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안성덕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조상들께서,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유무형 문화재를 물려받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우리 후대에 계승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강천사 5층 석탑을 집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오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천사가 887년에 도선국사에서 창건이 됐죠. 그리고 1316년에 덕현선사가 중창을 했죠. 그리고 그때 5층 석탑이 이제 먼저 세워졌는데, 남부군 빨지산 본거치던 남부군 사령부가 있었던 회문산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전이나 1950년대 한국전이 피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전란을 입게 되죠. 5층 석탑이 많이 총탄에 훼손이 됐는데요. 그 복구 과정에서 1층 옥계석 첨화선과 2, 3층 첨화선이 약간 다르게 복구가 된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전제드린 대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복구 과정에서 정확한 고증을 거쳐서 학계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복구가 돼 있는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치타타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미륵사지 석탑처럼 널브러져 있는 어떤 부재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놓고 시멘트로 덧칠해버리는 그런 격이 그런 오류를 또 범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또 이 지점도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특히 이제 유형 자산과 관련해서, 인문 자산과 관련해서는 복원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익산 지역에서도 그게 늘 문제가 됐는데, 예, 순창의 강천산의 그 문제도 한 번 정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 번 정도 점검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동윤 교수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역에 살면서 사실은 지역과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고 또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 이해도가 저도 그렇고 글을 쓰면서 안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쌍릉과 관련된 문헌 자료들은 사기라든가 상승 유사라든가 또 각종 문헌 자료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수준에 있는 것이고, 또 먹발노래 같은 경우도 한 분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문화 유산으로 이렇게 재탄생되었다라는 점을 우려해 본다면, 우리가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조금씩 가공하고 그것을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일상에서 조금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그 여러 문화 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항상 우리 서동준 교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혜경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무형 자산을 집필하면서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 환경적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원조를 두고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안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충청도가 먼저다, 우리 전라도가 먼저다를 두고 의견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뭐 일단은 무형이건 유형이건 간에 이제 문화 자산이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이제 그 다양성을 다 존중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가치를 받들어서 우리가 계승해 나가는데 이제 중점적인 어떤 가치를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고유성을 좀 찾아서 그것들을 다양하게 다 계승해나갈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성 교수님도 마지막. 네, 저는 우선 뭐 제가 살아온 고향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의미는 있었지만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이 기록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군지, 장수문화원에서 똑같은 논계를 두고 내용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떤 걸 믿어야 될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또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나오고, 이게 문화 원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서 좀 체계적으로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이 지역의 이야기를 좀 많이 안다면 좀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마실 총 6분의 작가분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지역과 관련한 역사학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 무형과 유형의 자산들이 어떻게 새롭게 재탄생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15회 인문주간의 키워드가 함께 새롭게 깊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마실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점에 조금 닿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원광대학교 제15회 인문주간 마지막 폐막식 날입니다. 뜻깊은 작가분들과 함께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작가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마실과 관련한 북 콘서트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다양한 유무형 자산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북 콘서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폐회식에는 특별한 공연팀이 함께 와 주셨는데요. 원광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캠퍼스로 유명합니다. 원광대학교의 캠퍼스가 화면에 이렇게 잡힐 거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공연 밴드가 아름다운 선율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습니다. 공연을 함께하는 팀은 고니밴드인데요. 고니밴드의 아름다운 공연을 함께 보시면서 원광대학교 인문주간 폐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니밴드의 공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고니밴드입니다. 네, 제 15회 입문주간 폐막식에 저희 고니밴드가 함께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길. 네, 저희가 슬로건 함께 새롭게 깊게를 가지고 저희 곡 인문학 주제로 만든 곡들을 가지고 오늘 좀 무대를 꾸며볼 건데요.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 호해라는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감상해 주세요. 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여. 나의 마음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데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면 너는 내 손을 잡아주고 그 손을 맞잡으면 난 또 그 손을 잡네. 이것이 살아가는 거라네. 갖지 못함과 가짐에 대한 욕심과 내 눈을 가리는 미운 마음도 다 부질없다네. 내 사람들이었다면 같이 걸어갈수록 눈이 맞춰질수록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었다. 우리의 배려구나. 이것이 오해구나. 혼자 걸어온 이 길이 더는 외롭지 않도록 지친 그대의 어깨를 내가 보듬어줄게. 같이 걸어갈수록 눈이 맞춰질수록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맘이 사랑이었다. 질수록 말하지 않아도
네, 호에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에게 따뜻한 곡으로 기억이 남길 바랍니다. 다음 곡으로는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 곡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까르페디에 현재를 즐겨라.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불듯이 항상 새로운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까르페디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날 표현해.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나를 숨쉬게 해. 하루하루 늦기 전에 더 사랑할 거야. 잊고 있던 내 마음을 채워갈 거야. 오직 나만의 색깔로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날 표현해.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날 숨쉬게 해.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날 표현해.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네, 정말 열정적인 무대 까르페디엠이었습니다. 다음 곡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일 곡은요. 우리는 지금 행복할까요? 네, 행복이라는 곡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 좀 행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어. 좀 과거형보단 아니, 우린 지금도 행복해.
라는 가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널 위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생각해봤어. 익숙함에 속아 넌 외롭게 하진 않았을까. 넌 여전해 나도 여전해. 숨가쁘게 흘러가네 우리도 많이 변했지. 잡아 우리가 쌓아올린 발자취엔 희망도 사랑도 추억도 모두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마음에 새겨져 마음에 새겨져. 행복했어 아니 우린 지금도 행복해. 행복했어 아니 우린 지금도 여전해. 행복했어 아니 우린 지금도 행복해. 행복해져. 우리의 앞날은 언제나 영원히 흘러가네 우리도 많이 변했지. 잡아 우리가 쌓아올린 발자취엔 희망도 사랑도 추억도 모두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마음에 새겨져 마음에 새겨져. 아니 우린 지금도 행복해. 행복했어 아니 우린 지금도 여전해. 행복했어 아니 우린 지금도 행복해. 행복해져. 우리의 앞날은 언제나 행복했어 아니 지금도 행복해. 행복했어 아니 우린 지금도 여전해. 행복했어 아니 우린 지금도 행복해. 행복해져. 우리의 앞날은 언제나 네, 여러분 정말 저희 고니밴드의 곡들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에너지 주시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에는 항상 인문주간이 있는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서운하니까요. 저희가 바로 10월 15일 날 발매했던 따끈따끈한 신곡 Somebody Loves Me라는 곡을 앵콜곡으로 여러분에게 선사해드리고 저희 고니밴드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폐막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니밴드였습니다.